김정일이가 처음에 핵 무기를 터뜨려서 성공했을 때 이제 미국 놈들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김씨 일가 이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김주애가 또 수령으로서의 또 후계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악화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미 군사 관계를 특히 혈맹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피를 같이 쏟았다는 거죠. 6.25 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 했다는 건데 북한하고 중국은 개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국공내전 때 국공내전이라는 거는 모택동 공산당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싸운 전쟁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6.25 때 도와준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또 장성택이를 처형한 거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갖고 있다가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인접국인데다가 북한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마다 중국으로부터 의존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오랜 역사적 관계가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안 도와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북한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렇게까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되는 것 같고 김정일이가 처음에 핵 무기를 터뜨려서 성공했을 때 일설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 놈들 뭐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러우전을 계기로 해서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군사력까지 병력까지 파병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돈과 식량, 연료, 그전에는 중국에게 100% 의존했던 것을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귀중한 전쟁 경험과 또 전쟁 기술, 최신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공급받고 또 하나의 보도에 의하면 평양의 방공 체계도 새로운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우리는 상관없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러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분명히 북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이유는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게 된 것은 중국이 공공연하게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여러분들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뭐 국제법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우리 바로 서해에서도 지금 이런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가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거를 강하게 통제를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랑 협의를 해서 지역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인공섬까지는 아니지만 시설물들을 지금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남중국해에서 했던 그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여건만 되면 시멘트 갖다 부었다가 섬이라고 선언하고 거기다 기지까지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있는데 국가적 자존심 중에 첫 번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대만도 자기네 나라라는 거죠. 근데 대만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점점 더 정치적인 세력화해서 본인들은 우린 중국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자존심상 이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중국이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들로 대만 섬을 갖다가 에워싼다든지 또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지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차하면 중국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군사적으로 점령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그들이 완력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무역의 7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우방인 미국, 일본 이 두 나라는 우리의 우방이자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거기에 전쟁에 개입되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손 놓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전쟁에 개입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개입이 돼서 우리 보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군의 능력은 북한의 지도층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나요? 우리는 참수부대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국가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 상대방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군인이고 또 상대방의 그런 리더를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참수작전을 한다, 이런 말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런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첫째,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한 상대방 국가의 리더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더 이상 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나 무슨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 그것도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북한은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미국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있지만 그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미국의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아이러니. 그래서 북한도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하든 아니면 우리하고 군축을 논의하든지 핵무기 개발은 더 하지 않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부, 김씨 일가, 이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은 분명한 셈법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권력 승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대라든지 특히 그 몸이 비대해서 거기서 오는 성인병,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건강에 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들을 쭉 보더라도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좋다는 거는 먹이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족력을 보더라도 7, 80대까지는 살지 않을까. 앞으로 30년 이상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딸인 김주애가 가장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주애가 수령으로서의 또 후계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친구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죠. 북한을 제가 보면은 우리처럼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정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큰아들도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식도 아닙니다. 그 김정일이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북한과 같은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고 잔인한 국가를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김주애라는 여자아이가 비록 여자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국가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후계자가 될 수가 있겠죠. 김정은을 보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신감, 동시에 자기가 삼촌 하면서 같이 자라났던 그런 장성택을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냉혈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냉철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기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식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 그런 냉혈 인간, 이런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김주애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도 북한 나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3대 세습을 했는데 이것도 참 기이한 겁니다. 더 이상 저런 식의 세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북한은 역사적으로 세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같은 체제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단순히 무슨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이 선정해주는 그러한 지도 체제를 갖추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그 병사를 갑자기 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김주애가 우선적으로 눈에 띄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냉혈인간, 그런 인간을 지금 찾고 있고 이미 찾았다면 지금 알게 모르게 수업을 잘 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김정은의 친아들이 공개된 적은 없나요? 김정은이한테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라는 그 딸의 오빠가 수도 있고 남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그런 핏줄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주변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각을 세워서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려면 책임 있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북한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것만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반도가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체적인 핵무기를 갖는다면 아마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이런 거로부터 그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핵무기를 갖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쁘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될 이유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을 놓치는 것은 금방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대만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15% 정도만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한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핵무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굉장한 그 심적 부담과 거부감이 강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일본의 전문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우리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일본에서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한국도 갖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만과 대한민국은 입장이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핵무기로부터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그래도 1대1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나라지만 대만하고 중국은 워낙 게임이 안 되는 관계라서 대만으로서는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 같은 나라를 얼만큼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얼만큼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우선 첫째는 미국 우방은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극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다소 변수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북한이 갖는다고 했을 때 그걸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미국을 잘 설득할 것이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으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냐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져도 되는 그러한 안정된 국가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너무한 다수의 횡포라든지 또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정치인 여야가 합의 못하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나라 과연 저런 나라가 가져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과연 28,500명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에 근무를 했던 또 현재 근무 중인 미군입니다. 미군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뭐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우군이 되는 것은 또 한국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미군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군입니다. 반면에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이 틀린 사람들도 미국 내에 있습니다. 한국이 자꾸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3만 명 우리가 데려다 놨는데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거기 놨어? 그러면 주둔비를 더 내든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합의를 해주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한미군 빼서라도 거기에 병력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반대를 하니까 우리를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빼내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 있음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태평양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가십시오 하는 게 이득인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단 그런 유연성에 합의를 해주고 그 대신 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런 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얘기도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나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지 말라고 비행장에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지도 못할 거 전략적 유연성. 미국이 어디에 다른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면 다는 안 빼실 테니까 하여튼 가시라고. 그 대신 주한미군 얼마 빼면은 핵무기라도 갖다 놓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주한미군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인정을 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국가 예산을 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라든지 무슨 교육 예산 이런 거를 보시면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방, 생명, 안전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이게 근본이 안 되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군들한테 지금 1조 5천억 이 정도 우리가 매년 부담을 하는데 그 정도도 부담을 못 합니까? 이게 만약에 3조가 됐다. 그거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됩니까? 그 대신 미국한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5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미국한테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서비스라는 건 전기값 같은 거를 우리가 그 돈에서 해준다. 물값 같은 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한국에 짓는 각종 군사 시설 이런 것들이 그 1조 5천억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미국은 여기다 돈을 더 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 저도 담당을 했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관도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정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이 입은 제 입이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미군들한테 이 돈 들어가는 거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상태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100발을 만들면 우리는 200발을 만들고, 북한이 200발을 만들면 우리는 400발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위기상황을 잘 극복을 한 다음에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당신네 몇 발 갖고 있어? 우리 500발 있다. 거짓말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500발 있는데 너무 많다. 대화를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 상태를 낮추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한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김정은이 밑에 가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남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밑에서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갖춘 상태에서 북한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앞으로 미래 세대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체제가 그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아마 큰 과제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갖게 되면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핵무기 가졌는데 군대가 왜 50만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지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30조가 들어갈지 50조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수십 조가 들어갈 거야. 그럼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그 핵무기 있는데 왜 군대를 50만 명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핵무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지만 우리가 안보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여성들도 반드시 안보의 한 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꼭 명심해야 될 과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핵무기를 계속 시험하고 있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쓸 수 있다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본인들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한 위협이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서방 세계에서도 야, 쟤네들이 뭐 저렇게 위협을 하고 뭐 하곤 있지만 핵무기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핵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가능성의 범주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나라가 뜬금없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과도한 자신감을 통해서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륙간 단도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다가 혹시 뭐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때 그때 엉뚱한 판단을 할까봐 가장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핵전쟁으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핵무기를 줄이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핵무기를 3배, 4배로 키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할 수 없이 미국도 핵무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북한처럼 내재적인 모순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뭐 정말 김씨 일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아주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대국민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테러 외에도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은 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그 적이고, 대한민국을 주는 미국이 또
큰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을 갖고 있는 북한인데 현재 체제의 그런 모순이 악화가 되거나 또 자기네 체제가 그렇게 모순이 많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도둑이 재발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우리가 그 북한을 침공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만 북한은 항상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압박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핵무기를 또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자기네들이 무력으로 점령할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면 그러면 남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적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록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면은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의 종류와 위협 수준은 어떠한가요? 우선 생화학 무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생물학적인 무기는 우선 하다못해 독감도 생물학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테러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주로 이 생물학적인 무기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록 효과는 무섭고 또 살상이 가능하지만 선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호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건 즉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화학 무기들이 이제 있는데 화학 무기는 주로 이제 질식,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물집이 생기도록 하는 수포성 작용제라고 합니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은 화상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뒤면은 왜 뽀록 이렇게 피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포성 작용제가 일어나면은 화상을 입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사람이 몸이 이제 병균으로 오염이 돼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 무기도 사실은 즉각성은 없어요. 질식작용제는 2, 3분 내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지만 수포성은 그런 작용이 안 됩니다. 통상은 이런 수포성 작용제하고 질식작용제를 동시에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게 하는데 이것 말고 무서운 거는 신경작용제라는 겁니다. 신경작용제는 인간의 신경계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몸을 일어서고 말하고 숨쉬고 심장이 뛰는 이러한 통제 기능을 상실케 하는데 신경작용제를 사용하게 되면 몸이 마치 내부적으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담기에 끔찍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무기로서 좋은 것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무기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지 말자고 거론이 되었던 무기를 북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이 어떠한 작용제,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제라고 하는데 어떠한 작용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작용제들을,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서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핵무기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신경작용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대비도 해야 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삼축 체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개념과 KAMD 또 KMPR 이 세 가지 개념인데 그 중에서 KAMD 즉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고고도와 중고도 그리고 마지막 저고도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해서 우리를 방어하겠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불행히도 그 어떤 나라도 상대방이 날리는 그러한 미사일을 100%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이언돔이라는 걸 갖고 레이저 무기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조차도 100%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그 외에 포탄들도 아까 얘기했던 생화학 탄두를 실을 수 있고 또 소형화시켰을 거는 핵탄두도 포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탄도 막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미사일 한 발에 뭐 2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공무기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레이저가 미래입니다. 레이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 10년, 20년 걸려서 개발해서는 안 되고요. 단기간 내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갖추는 것이 답입니다. 미사일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언돔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오래됐습니다. 아이언돔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언돔 못지않게 레이저 무기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방공 미사일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날아오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이제는 드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지금 강구해야 되는데 그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레이저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우리의 방공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나라도 상대방의 미사일을 100%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의 기습 공격이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경고가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준비와 나름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죠. 또 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경고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기습이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면 집에서 불이 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또 방화문을 닫은 상태에서 재빨리 건물에서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그러한 대비를 해야죠. 대비라는 것은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단 아파트가 되었던 가까운 어떤 시설이 됐던 아파트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또 시설인 경우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지하로 내려가서 일단 공격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이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대로 행동을 취해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귀가를 해서 가족하고 같이 합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그러한 공습이 있거나 무슨 공격이 있었을 때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시설로 내려가서 당장의 피해를 피하고 그 다음에 해제가 일어나고 나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땅굴 전술 여전히 실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는 땅굴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의 땅굴이 서울까지 왔다, 또 부산까지 돼 있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디까지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많죠. 공공 방송에서도 이런 땅굴 문제를 다각도로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니 거기까지 파내려갔으면 그 판 흙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놓치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뭐 땅속으로 내려가면 이제 물이 막 스며들게 돼 있는데 그런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이에요. 이런 땅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분들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개가 있을지 20개가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군 복장을 한 한국말을 하는 북한 부대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아군 복장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건물을 폭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요한 시설들,
중개시설들, 발전시설들 이런 데를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군데를 공격해야 혼란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목표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땅굴을 갖고 이런 땅굴을 활용할 그러한 가능성은 너무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만큼이나 이 땅굴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조차도 핵무기 못지않게 이 땅굴이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무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먼저 통일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나요? 북한이 먼저 통일을 제안할 가능성은 뭐 있죠.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조건 하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의 모순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자유가 없고 사회에서 지금 사람들을 억압시켜 놨는데 이거 영원히 억압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씨 일가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다가 그나마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억압 속에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게 일반 북한 인민들의 그런 생각이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위시로 해서 김씨 일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뭐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그래도 뭐 인간다운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배도 고픈 거죠. 이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내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서 불만을 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내부적인 불만을 어느 정도 순화를 시켜서 자기 김씨 일가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한과 무슨 통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뒤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듯한 그러한 나라로 치부를 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자꾸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지금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북한이 우리한테 통일을 제안한다고 그래서 덥석 물었다가는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있는 낚시바늘을 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화 이 말을 좋아하는데 힘없는 평화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북한이 제안하는 어떤 좋은 것들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선의에만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 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군에 들어와도 한 달에 3만 원 받고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은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는 것은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도 9대1, 10대1 이런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군대, 또 기회가 많은 군대. 기회가 많은 군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는 그런 군대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금융 혜택 받고 제공받고 좀 자유로운 군대. 그러면 여성들이 나도 그런 군대 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에 우선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줘서 여성들이 그 개념이 야 이거 병으로 들어올 만해 이런 것들이 적당히 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역할들을 해줌으로써 남성들은 전투원으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직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전투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 체력이
남성 못지않은 여성은 얼마든지 전투원이 돼서도 되지만 지금처럼 여성과 남성의 체력 기준이 틀리다? 사람이 부족해서 여성을 전투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건을 본인들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하는 거를 하고 다만 전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체력을 이중잣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성들을 전투원으로 쓰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군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군인이 되는데 군대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에 치이고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거를 헤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식이 둘이다 뭐 해가지고 옹야옹야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들을 바꿔서 군에서는 청소년에서 남자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독립이 되는 이러한 계기 또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부모가 계속 특히 엄마들이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소대장, 중대장들이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다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서 군대에 오면은 자기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선언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을 군대에서 바뀌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하들로 들어오는 병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을 애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러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군대라는 그런 박스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스는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18개월, 24개월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요일부터까지만 그것도 뭐 야간에만 근무시키고 주간에는 생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하는 거예요. 부대 안에 대기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퇴근을 해서 일반적인 직장을 갖고 봉급을 받아서 자기 집을 유지하는 거죠. 그 대신 남들은 18개월, 24개월 근무할 때 이 사람은 36개월을 근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융통성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융통성. 각자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맞춰서 뭘 좀 해주려고 그러면 특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벌을 세게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는 벌을 세게 주질 않아요. 특히 그 방산비리 같은 거 징역 5년이 아니라 징역 50년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징역 50년을 때려야 돼요. 50년.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존중과 융통성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국방, 군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육군 장교였기 때문에 육군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공군과 해군은 최신식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의 장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해군과 공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간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병들이라 하더라도 자원에서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필요가 없고 잘 돌아가는 그러한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군은 군대에 오기 싫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육군의 그 전투원,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무기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소총도 북한보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고 편제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가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근 사태에서 우리가 봤지만 장성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장성들을 뽑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들 나름대로 군을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회가 없어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 공백을 메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들었으면서 군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민간 정부가 들었을 때도 군인들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군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었냐 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장군으로서 정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진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0명의 장군을 뽑는다 그러면 120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1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전 정권 사람 따지고 네 편 내 편 따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인데 군인들은 하물며 더더욱 그런데 물론 정치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줄대려고 하는 친구들. 노무현 정부를 벗어나면서 온갖 줄대기가 시작된 겁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상관한테 잘 보이고 상관한테 점수를 따려고 노력들 했지만 언제부턴가 점수 따는 것보다는 아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고 아는 언론인한테 가서 페이버를 얻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줄대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 군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일개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그런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는 120 중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군에서 얘기한 대로 그 풀 안에서 뽑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120명을 몽땅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인들이 상관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정치 장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아주 큰 맹점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장비 문제. 두 번째는 정치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이 안보의식입니다. 국민들이 복무를 안 하면 그 복무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부러운 시각으로 보는 이런 국민적 분위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산업회원으로 6,000명이 빠져나간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그 6,000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절대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축구 잘한다고 군대 빼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8개월 근무하고 축구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와 봤자 체육부대에서 축구 시킬 텐데 그것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광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북한으로부터도 위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군에는 있고 한국군에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한국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존중이죠, 존중. 개인도 존중하고 있고 생명도 존중하고 있고 의견도 존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그러한 그 존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국 사람들은 표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저는 뭐 터키군하고도 지내봤고 영국군하고도 지내봤고 뭐 여러 나라 군대하고 지내봤는데 미군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의견을 피력하면 그걸 건방지다고 보지도 않고 상관 누구든 귀를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같은 꼴통들이 많아요. 상관들이 기본적인 자체는 그런 남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그런 그 혼란한 시기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는 한 2달 동안 할 거를 미국은 2년 동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우리보다 사실은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더 능력 있고 거기다 뭐 장비도 좋고 거기다가 서로 존중을 해주고 의견도 교환하니까 믿음이 사기죠,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따라가야 된다. 우리 군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우리도 나쁜 부대가 있고 좋은 부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좋은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는 뭐 AI하고 드론,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고요. 결국 18개월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지금 18개월로 하니까 일반 부대는 1년에 50%가 바뀌어요. 이 세상에 직장이든지 자기 직장 직원들의 50%가 매년 바뀌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24개월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냥 시키면 안 되고 군 가산점, 제가 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우선 존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혜택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누구 보고 18개월 이상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군 가산점에 반대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군대 들어오세요. 18개월도 근무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18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지금. 18개월을 갔다 오면. 그 사람은 18개월 동안 근무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것도 그것도 뭐 시비를 많이 걸면서 그래 놓고는 취직이 안 되는데 24개월을 하라? 안 되죠. 24개월을 위해서 6개월을 더 하면 거기에 따른 전역 후에 직장도 보장이 되고 그 24개월이는 충분한 봉급도 줘야 됩니다. 200만 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병사에 대해서는 벌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창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제는 법으로 가야 됩니다. 전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과자는 만들지 않고 벌을 줄 수 있는 거. 벌금 제도 같은 거 왜 못 만듭니까? 그런 등등 부족한 병력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복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8개월 한다? 군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군의 무기체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선 기초장비를 다시 해야 되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 스스로가 일단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길거리에서 모자 안 쓰고 다니는 군인들이 모자 쓰는 군인이 적을 정도예요. 병사들이 그런 거는 그나마 그렇다 치는데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군의 어떤 기본적인 군기 이것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봉급 올려주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봉급을 못 올려주면 수당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자꾸 군인들이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사실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뜻한 눈길을 좀 줘야지 지금처럼 문매를 때리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1등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먼 목표가 되다 보니까 중도에서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고 당장 아침에 어떤 성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